환자가 수술대에서 사망한 건 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도 뛰질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이거 충격과 당혹감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죠. 댐이 무너질 때 보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점점 커지다 결국 댐이 터지면서 붕괴되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달 전부터 오는 증상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라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40년간 내과 의사로 활동을 해왔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받느라고 2년 일찍 퇴임을 했죠. 그건 아마 81년도일 거예요. 제가 내과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3월에 어느 병동에 가서 환자분들 전에 주치의한테 인계를 받았죠. 인계 받을 때 이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은 곧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인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계 받고 일주일 있다가 몇몇 환자가 중환자가 되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뭐 정신이 없었죠. 내 전공이 아닌가 보다, 그만두려고 당직실에서 짐 싸갖고 나오는데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줍니다. 글쎄요, 무뎌지는 것도 좀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매번 어떤 생명, 인간으로서의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도 뛰질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동공반사도 없어지고, 이런 걸 대할 때 그 충격과 당혹감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몇 달 전부터 오는 증상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주로 잠을 자고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임종임박해서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는가, 가래가 들끓고 소변을 잘 안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종임박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댐이 무너질 때 보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점점 커지다 결국 댐이 터지면서 붕괴되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수십 년간의 삶을 딱 한 번만 살고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자기의 존재와 존재의 모든 걸 받쳐주던 모든 근거가 다 소멸해버린다는 건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이 멎으면은 한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활동이 없는 거죠. 뇌활동이 없는데 보고 듣고 기억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대부분 과학자 의사들의 생각인데, 2015년 9월이죠.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국제적인 명망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독립선언, 의식은 불멸하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은 그 모임의 목적도 얘기해요. 왜 우리가 모였는가,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거를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좀 적용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내용인데, 그 선언문이 2016년 엑스플로러라는 학술지를 찾아보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개 항목을 의역을 해서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 이게 과학자들이 한 선언의 내용입니다. 5가지의 근거 중심의 학문이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바탕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근사체험, 두 번째는 삶의 종말체험, 데스베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임종임박한 환자가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제 마중을 받는 거죠. 또 임종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게 삶의 종말체험, 데스베드 비전이고, 세 번째가 사후통신입니다. ADC라고 약자를 쓰는데 After Death Communication, 이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동양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나비와 무지개죠. 누가 죽고 나서 나비가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에 갑자기 나비가 나타난다든가, 또 무지개가 뜰 상황이 아닌데 무지개가 나온다든가. 사후통신의 목적은 죽은 가족이 내가 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생에 대한 기억, 5번째가 이제 일부 영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5가지를 과학자들은 근거 중심의 이 5가지 학문이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17년째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질문이 종종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스틸 라이프라는 배경 영국인데, 주인공은 영국 부총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고독사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고독사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다 조사해서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 사람의 종교가 뭐고 이걸 꼼꼼하게 다 해서 연락도 해보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혼자 조문객으로 참석을 합니다. 어떤 노숙자의 고독사를 보고받고 조사를 해보게 되는데, 이 노숙자가 보았더니 평소에 굉장히 그 개차반 같은 삶을 산 거죠. 그러나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였던 포클랜드 전쟁이 있죠. 그 전쟁에 군인으로 참가해서는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걸 무릅쓰고 동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나을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살신성 있는 같은 행위를 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나을지, 그거는 이제 칼로 무를 자르듯 단칼로 사람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맞는 수많은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서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런 면에서는 또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둘로 딱 양분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일종의 유유상종의 법칙이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도덕적인 특이 중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기 끌리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성장해온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평소에 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친절함을 해왔던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나 늘 살아있을 때 남을 중상모략하고 사기를 치고 이랬던 영혼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서로끼리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지옥인 거죠. 옛날에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우화가 사후세계는 길이가 2m가 넘는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데 천국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지옥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고 아수라장이다. 그런 내용이 나는데 그런 게 펼쳐지는 거죠.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고 관련 논문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근사체험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회고입니다. 파노라믹 라이프 리뷰인데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시도친 말을 많이 하고 놀보이 신부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그런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믿거나 말거나에 나온 게 아니고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도 연구한 논문들이 나오고, 범위를 넓혀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어날 때도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쓴 독일의 유명한 산악가죠.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에베레스트도 무산소 등정을 하기도 하고,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산을 오르다가 떨어져서 추락사고를 당한, 그러나 죽지는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산 정상까지 갔다가 추락을 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딱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떨어지는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뭐 영혼이 되겠죠. 의식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떨어지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차에 치여서 공중에 붕 떠올랐을 때 자기 온 생애가 다 펼쳐지면서 되돌아보게 됐다. 수십 년간의 삶이지만 짧은 1분 시간에 중요한 사건들을 전부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근사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언젠가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수십 년간 삶에서 그런 것들 다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늘 하는 강의가 이제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디로 옮겨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비가들이죠. 제일 유명한 신비가는 스웨덴의 스베덴보리라는 과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긴 과학자인데, 57살 때 어떤 빛을 보는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해오던 일을 다 그만두고 소파에 앉아서 체위이탈하는 방법으로 사후세계를 드나들면서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깁니다. 국제적으로 스베덴보리가 남긴 저술 연구는 학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스베덴보리는 학회가 있는데, 그런 신비가 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키프로스 지방에 신비가도 있고, 그 덴마크의 마르티누스라는 신비가도 있습니다. 다 20세기의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런 신비가들이 한 얘기. 두 번째는 일부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진 영매. 세 번째는 일부 어린애들이 전생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패스트 라이프라고 하는데, 모든 애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어린애들이 한 2살 무렵부터 자기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 8살 무렵에 정점을 찍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아마 3,000건 이상의 실제 조사된 사례를 갖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최면을 통한 최면 퇴행술인데, 보통 최면은 이제 정신과에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유아기 쪽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찾아낸다든가 이게 목적인데, 일부는 유아기는 물론이고 이전의 삶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데가 네 가지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사후세계 작동 원리를 큰 윤곽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근사체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난 거니까 죽은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20분 이상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외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술장에서 일하는 사례들이죠. 그걸 목격한 거는 심장수술하는 의사인데, 흉부외과 의사인데 응급수술로 이제 심장 수술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환자의 심장이 멎은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수술대에서 사망한 건 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사망을 한 겁니다. 심장 마사지도 했지만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은 걸 확인을 하고 사망 선언을 하고, 집도했던 의사는 이제 망연자실해서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환자의 몸에 붙였던 심전도 전국은 그냥 부착한 상태였어요. 20분이 훨씬 지나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런 뭘 한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걸 광경을 보고 흉부외과 의사는 마취과를 다시 불러서 전신 마취를 다시 재개하고 수술을 끝냈다고 그래요. 한 일주 뒤에 환자가 회복이 된 다음에 환자를 만나러 갔더니 환자가 자기가 심장이 멎었을 당시의 상황을 다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몸 밖을 빠져나와서 수술장 위를 날아다니면서 수술장 위에는 여러 개 모니터 위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에 메모의 내용이 뭐고 이런 걸 전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흉부외과 의사와 인터뷰하는 의사 두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뭘로 설명했는지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근사체험을 한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모든 근사체험이 다 심장이 멎었을 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심장이 심도가 깊을수록 체험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가 정기용 선생을 다룬 말하는 건축가라는 영화가 2012년도인가 상영된 적이 있는데 건축가 정기용 선생은 좀 특이했어요. 이분이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갖 건축물들 설계를 합니다. 10년 이상. 천문대, 낙골당, 도서관 등등 한 개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계를 할 경우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의 공익원 이런 별명을 들은 바도 있는데 이분이 대장암을 5년 이상 앓고 있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경 선생이 거기서 한 인터뷰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좀 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다는 게 뭔지 그렇다고 뭐 얘네 걸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은 뭔지 왜 사는지 이런 거를 근원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밝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죽음을 위험을 갖고 맞이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2011년 초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로 거동을 못하니까 그분이 봄내음이 맞고 싶다면서 서울 아차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본인은 뭐 침대에 누운 채로 이제 가족들하고 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나서서 한 말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그거 대조적인 게 남미의 어느 대통령이 거의 뭐 독재가로도 잘 알려졌던 임종환의 현장을 목격했던 경호원에 의해서 외신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정경수 선생과 다르게 나 좀 죽지 않게 해줘. 나 좀 더 살고 싶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아주 대조가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던 분하고 전혀 생각 없이 살았던 하고 죽음의 모습이 크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아주 평범한 80대 말기 전립선 암 환자분이 사전 장례식을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장례식은 의미가 없다 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미리 다 만나본 거죠. 만나보고 일종의 잔치처럼 지내고 삶을 마감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전부 가능한 일이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이고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메멘토 모리,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자주 기억하고 이런 게 죽음관을 갖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죽음관을 가능한 일찍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직하면서 여러 지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도 학생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도 죽음관을 일찍 갖도록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죠. 후회와 원망입니다. 원망은 뭐 신에 대한 원망이겠죠.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암에 걸리냐 이런 원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젊은 날 내가 뭘 잘못해서 뭐 술 많이 마셔서 암에 걸렸나 보다 그런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식도암이나 위암 대장암이 제일 많이 본 암이 되겠고 말기 암 환자들도 종종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암이 다 퍼진 상태에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게 처음 오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종양내과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해 보면은 암이 다 퍼진 상태로 거의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봐왔죠. 기억이 남는 암 환자는 1980년에 인턴으로 근무할 때 제가 아마 소아과 돌 때 봤던 환자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환자가 14살 소년이었는데 원인 불명의 고열로 입원을 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4개월 동안 온갖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다가 마침내 골수 검사에서 혈액암의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턴을 돌 때 그 환자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던 날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우니까 그 환자의 누나들이 와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남네요. 14살이었고 지금 살아있었다면 아마 50대 중반 후반이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뭐 10여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근데 그 환자가 생각이 나고 이름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방광암이고, 방광암의 증상으로 이제 혈뇨, 소변이 완전히 콜라색 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진단을 받기 전에 제가 이건 뭐 비뇨기계통의 암이겠구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했고, 헛된 희망으로 혹시 염증이 심해서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갖고 있었지만, 그건 정말 헛된 희망으로 밝혀졌고, 결국은 방광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의사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전공한 질환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제 징크스 같은 것도 있어서, 저도 물론 위암, 대장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지만, 제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부모님 두 분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낳은 자식의 경우에는 훨씬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심장 질환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암 진단을 받게 돼서 좀 당황하긴 했었죠. 건강에 대한 관리를 안 해서 암에 걸린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건강을 관리해 왔거든요. 20여 년 넘게 혈압과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또 체중도 한 14kg 이상 감량을 하고, 또 수영을 한 10년가량 했어요. 누적 수영거리가 한 3,500km쯤 되니까, 또 담배는 안 피질 않았고, 또 술은 제가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알코올리즘은 아니고 가끔 즐기는 정도 했으니까, 뭐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암 진단 받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뭐 특별히 더 하거나 할 건 없는 거죠. 일과 업적, 지향주의였다면 이제 그런 걸 좀 버린 게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뭐 삶의 목표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 있으니까 국제학술제 논문 한 편이라도 더 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연구비를 하나라도 더 따오고, 그게 인생 최대의 목표로 알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연구 계획서 쓰고 그랬죠. 근데 그 뒤로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죠. 가족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고,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8월에 이제 큰 수술을 받고, 그때가 이제 2년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는데, 그 후에 20년, 2년 있는 제자가 카메라를 저한테 선물해서 2019년에 이제 제주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상주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요새도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빛과 그림자 굉장히 좋거든요. 저녁 그 해가 질 때. 그런 게 보면 바로 잠옷바람으로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기도 하고 그러죠. 인간관계에서는 만나는 사람도 그냥 의료인, 선후배, 동료 의사들에 한정돼 있었을 텐데, 소통하는 사람들이 범위가 넓어졌죠. 철학자, 종교인, 특히 또 이 사별자들, 가족 중에 누가 사별한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됐는데, 딸, 아들을 불치의병, 뇌종양 같은 걸로 떠나보낸 그 어머니, 30살 변호사 아들을 떠나보낸 어느 어머니라든가 굉장히 많죠. 그 사별은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이제 떠나 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사별자들하고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꼭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두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 번씩 마음대로 수영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제가 받았던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어서 지금도 배꼽부터 회음부까지는 큰 칼자국이 나 있는데, 방광하고 인접한 전립선 이런 걸 다 제거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배뇨장애도 생기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의 그 기도를 하는 거는, 방광암 수술은 위암, 대장암하고 달라서, 위암, 대장암 경우에는 암이 있는 부위만 잘라내고 또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방광을 들어온 다음에 방광 역할을 뭔가를 해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소장을 끝을 잘라서 방광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이어붙이는 인공 방광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법이 생긴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 전에 수술 받았다면 지금 소변 주머니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수술 받고 나서 누구나 다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뭐 폐렴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죽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 나오면 머리로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죠. 매일 한 번이나 두 번씩 습관화 시켜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 그걸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암 환자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음식을 따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 건강보조식품도 많고 이런 것들인데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시장이 큰데 사실은 그 효과가 증명이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권위는 학술지에 잘 알려진 그런 건강식품을 비교를 해서 먹은 사람하고 먹지 않은 사람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가 했더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났는데도 계속 광고는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들고 사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서 굉장히 많이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암 환자와 가족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은 걸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데 별로 특정한 식품을 구입을 하고 그걸 또 먹고 그러느라고 노력과 에너지를 거의 쓰질 않았고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 검증된 치료만 하고 그냥 뭐 해오던 대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식품 이런 걸 먹어서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자주 갖고 매일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암에 걸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경우에 항암 치료는 수술받기 전에 선항암이라고 하죠.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의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해서 이제 수술 받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에 한 2사이클 정도 그런 항암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신이 뭐 힘들죠. 여러 가지가. 항암제라는 게 몸에 이제 항암제가 발견된 역사가 2차 대전인가 보네요. 독가스 공격으로 죽은 군인들을 부검을 해봤더니 군인들의 골수가 다 망가진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은 골수에 생기는 암에다가 이 독가스의 구조식을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나온 게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는 항암제가 최초로 나온 거죠. 워낙 독극물이 태생인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이제 파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뭐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온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뭐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들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작용 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게 아주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지금 뭐 치료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큰 수술을 받고 그때 한 10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의외로 수술하신 외과 교수가 손 테크닉이 좋아서 5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방광을 드러냈을 때 암세포가 또 보이질 않아서 그 뒤로 추가로 치료한 건 없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5년이 얼마 전에 지났죠. 5년 지나면은 보통 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6년, 7년 뒤에 재발하기도 하고 제 몸에도 지금 어딘가 암세포가 남아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수술 직후는 아무래도 체력도 딸리고 하니까 제주에 19년부터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여러 군데 곧자왈이 있습니다. 동백동산이라는 데를 보통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수술하고 2018년 8월 말에 했으니까 12월쯤 돌아갔더니 몸이 지쳐서 다 돌질 못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돌았나. 그러나 지금은 뭐 거의 한 바퀴 다 돌죠. 한 바퀴 다 돌고 한 번 더 돌았으면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뭐 거의 다 많이 회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서서히 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후회라기보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게 이제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죠. 저는 이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죽음 이런 걸 강의하고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듣지만은 그 나이 때가 제가 이제 40대 후반 50을 버른 나이 때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든 건데 그게 한 10년만 좀 더 빨랐다면은 제 삶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제 주변이나 가족들한테도 아마 더 좋은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를 사실은 건강할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고 예측을 불허하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병이 없을 때 건강할 때 그런 유언장을 쓴다든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걸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건강할 때 그런 거 있게 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본인이 더 나가서 말기암 진단에도 받게 되면 그런 얘기를 못 꺼내는 거죠. 암 환자한테 유언장 얘기 꺼내면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격한 반응이 들어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주위에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필연적으로 맞게 될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 많은 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